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요즘은 금융상품 과잉의 시대라 불러도 될 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희 센 경제 매거진, 불경기 속에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요즘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 현장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해드리는 금융 투자 전략부터 알아봅니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더 센 뉴스, 금융권별 전문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묶여있던 자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게 경기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론해 나가봤습니다. 주가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저점에서 올라가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연계 펀드 같은 거 투자 의향이 있어요. 너무 금리가 낮은 것 같아서 펀드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안정 위주로, 적금 위주로 해요. 요즘 들어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냥 펀드 상품에 좀 관심이 그래서 안전성 중심으로만 적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불안한 경기를 의식한 탓인지 무엇보다 안정성을 고려한다 이런 분도 많았고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나 돼야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전체적 실물 경기, 금융시장이 바닥이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다 공포 상태에서 일희일비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는 향후에는 주식시장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중을 두고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장인지는 아직 확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일부는 은행 예적금에 확정금리 상품에 운용을 하시고 일부는 펀드나 이런 정리식 펀드에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운용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석과 전망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 불안한 게 많다.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할 거다. 이런 얘기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투자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은데요. 이 기자, 구체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네, 투자의 기본은 자신의 자산 상황과 재테크의 목적을 파악하는 일부터가 우선인데요. 네. 현재 본인의 지출과 수입 등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재무 설계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제대로 된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연령대별과 자신의 여윳돈 규모에 따라서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 다른데요. 특히 나이대별로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긴 할 텐데 네. 그럼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20대부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연령대별로 PB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커다란 차이는 없는데요. 20대에는 우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특성이 있어 본인의 위험 관리를 위해 보장성 보험에 반드시 들어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젊은 나이인 만큼 적립식 펀드 등 공격적인 투자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목적에 관심이 있느냐, 단기적인 목돈 마련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30대는 본격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시기로 이에 걸맞은 상품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5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약 종합통장 등 주택 청약 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1호 상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이나 보험 등의 상품도 가입해두면 좋은 상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큰 틀은 같지만 20대는 아무래도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비용이 적으니까 관심을 가져보고 또 내 집 마련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30대는 어떻습니까? 네, 30대와 40대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노후 자금 마련과 더 큰 집으로의 이사,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적립식 펀드나 연액 연금보험에 들어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0대의 적립식 펀드는 20대와는 달리 좀 더 안정성이 높은 곳에 들어둘 필요가 있고요. 50대와 60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정기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고 연금보험에 들어서 퇴직 후 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은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아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익도 있지만 연령대에 맞춰서 40대 펀드 같은 경우 안정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거 관심 갖고 들으셔야 될 텐데 이게 연령대별로 구분해 본 거라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가 뭐 한 푼도 없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작게는 500에서 몇 천만 원 거기서 뭐 억대에서 수십억 대까지 금액별로도 이게 투자 방법이 또 조금씩 달라져야겠죠. 네. 일단 PB들은 정기예금과 펀드, MMF를 가지고 적절히 돈을 배분해 재테크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정기예금과 펀드의 비율을 적절히 조율하면 될 듯합니다. 먼저 자본금이 1,000만 원 정도일 때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ELS에 돈을 넣으라는 조언도 있었는데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예금과 펀드, MMF에 2대 1대 1의 비율로 돈을 넣어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우량 회사채와 인덱스 펀드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경우도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정기예금과 주식형 펀드를 양대축으로 한 투자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일부 자금은 MMF나 CMA에 넣어서 비상자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자본금 규모도 고려해야 되고 연령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2월에 발효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자본시장이 통합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금융기관별로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을 권하게 되는데요. 요즘 그래서 이 각 금융회사들이 자사 상품에 따른 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상품의 위험도를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한데요. 네. 말 그대로 위험도가 낮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반면 위험도가 높을 경우 최하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낮은 상품은 수익률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야 수익률도 같이 높아지는데요.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법 시행이 되면서 일단 상품 하나 구입하는 게 가서 가볍게 쇼핑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이 구체적으로 조금 짚어보죠. 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위험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상당수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초저위험 상품, 저위험은 채권형 펀드, 중위험은 원금이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ELF, 고위험은 원금이 보장 안 되는 ELF나 주식형 펀드, 초고위험 상품은 역외 펀드와 일부 주식형 펀드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알맞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기예금에서 정말 위험도가 나는 역외펀드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판매하는 방식도 시간도 이 상품 판매 절차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기본 절차는 금융기관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고위험 상품의 경우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이 잘 맞는지 일일이 분석을 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고객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절차와 시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했다 누가 손실 났대더라 원금 잃었대 하다 보면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래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현금 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오늘 금융권에서 직접 뛰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도 식사 한 끼하고 차 한 잔 마시면 정말 남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단돈 1,000원 한 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것 같은 가구도 장난 안 하고 또 넉넉한 식사도 할 수 있는 1,000원. 이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지금부터 재테크 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외식 한 끼도 겁나는 요즘
하지만 단돈 1,000원만 있어도 뭐든 할 수 있다. 요즘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연을 볼 수 있다고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뛰어가는 물가와 점점 얇아져가는 지갑.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단돈 1,0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많이 이용하고 싶어요. 싸고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1,000원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돈 쓰고도 돈을 번 것 같은 알뜰족들의 행복한 보물창고.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민의 대표 외식 메뉴로 사랑받은 자장면. 하지만 고물가 시대의 자장면 가격도 심상치 않다. 요즘 짜장면 한 그릇도 4,000원 하지 않나요? 3,000원짜리 짜장면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단돈 1,500원으로 자장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자장면집. 평일 낮부터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이 북적인다. 그 비결은 시중 자장면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 낡은 테이블의 허름한 식당이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서민에겐 더없이 반갑다.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 요즘 손님들의 발걸음이 되려 늘었다. 맛이 있다 보니까 자주 그러죠.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저렴하고 싸고 학생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으러 와요. 깔끔하면서 맛있어서 더러더러 자주 옵니다. 처음엔 1,500원에서 그냥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4,000원짜리보다 더 맛있고 옛날 생각도 나고 맛있더라고요. 보통 한 끼는 집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 1,500원으로 든든하고 맛있게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1,500원이라는 자장면 가격은 90년대 초반 물가. 개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가격의 비결은 무엇일까? 일단 이곳에서는 손님이 요리를 제외한 모든 일을 직접 알아서 해야 한다. 음식이 나오면 직접 받아가고 단무지와 김치, 물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셀프 서비스다.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다. 배달을 안 쓰잖아요. 배달을 안 쓸 돈으로 싸게 손님들한테 싸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 많이 안 쓰고 홀에 2명 정도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 새벽 시장 4시에 가서 이제 물건을 일단 많이 사오고 싸게 사니까 또 싸게 시장에서 줘요. 하지만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만찬보다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그리고 반드시 국산 재료를 쓴다. 맛있고 정직하게 만들어 파는 만큼 주인과 손님 모두에게 남는 장사.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싸고 그다음에 양도 많고 그다음에 맛도 있어서 하루 점심 먹고 나서 또 하루의 일과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또 다음에 또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 판매장. 이곳에서는 단돈 1,000원이면 가구를 살 수 있다. 원목 의자도 고가의 테이블도 1,000원짜리 한 잔이면 오케이. 그만큼 먼저 물건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먼저 소문에 듣고요. 왔어요. 저도요. 지금 오늘 이제 2번째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1,000원짜리 가구가 있어서 정말 놀랍고요. 그렇다고 1,000원짜리라 그래도 가구 질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가격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 아니, 저 이번 달 애기 낳았는데 저거 가져가야 돼요, 저거. 결국 가위바위보를 통해 제 주인을 찾아가는 가구.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오늘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찾은 손님들은 꾸준히 다시 찾는다는 이곳. 그렇다면 고가의 가구를 단돈 1,000원에 파는 이유는? 처음에는 하게 된 계기가 복지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상품에 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흠집이 있는 것, 또 그다음에 재고 상품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팔고 있습니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제값 받고 팔 수 없는 2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을 매달 정리해서 파는 것. 이날 나온 1,000원 가구는 식탁과 원목 의자 그리고 서랍장 등 총 20여 종이다. 주말에는 무려 70여 종이 넘는 가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
안쪽에 전시장에 있는 가구들도 좋고 워낙 싸게 해주니까 저희가 또 필요한 가구가 있어서 근처에 가구공단 돌아다니다가 좀 정겹고 이런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이 제품들뿐 아니라 전시 상품 역시 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가구점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회원에 가입하고 행사 일정을 확인하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1,000원 가구. 소년, 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행사도 함께 펼쳐져 행복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기부금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1,000원이라 해가지고 1,000원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고 3,000원도 주고 10,000원도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불황에 고객들이 싼 가구 가지고 가시갖고 잘 쓰고 계시고 하니까는 저도 기분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률까지 높아지면서 굳게 닫혔던 지갑. 치솟는 물가와 경제난으로 마음은 물론 몸까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더 싸게, 더 알차게 먹고 살 수 있는 알뜰한 1,000원의 행복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차것과 다름없는 가구에 푸짐한 자장면까지 먹다 보면 1,000원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즈, 오페라, 뮤지컬까지 이 값비싸다고 여겨지는 문화생활도 단돈 1,000원을 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이어보시죠. 문화생활요? 영화 한 편만 봐도 7,000원인데 공연은 당연히 못 보죠. 재즈나 오페라는 1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문화생활. 웬만한 공연 티켓값이 10만 원은 훌쩍 넘는 요즘. 맘 편히 공연을 즐길 엄두는 쉽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빠른 센스와 시간만 있다면 단돈 1,000원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재즈 전문 공연장. 저녁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다. 매일 밤 열리는 다양한 재즈 공연의 관람료는 단돈 1,000원.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1,000원이기도 하고 좋은 데 쓰인다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즈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스피드. 2007년 4월 개관 이후 한 티켓 사이트에서 줄곧 콘서트 분야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인 1,000원 공연. 날마다 펼쳐지는 공연임에도 모든 좌석은 거의 매진된 상태. 별다른 홍보 없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00원의 나눔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재즈 공연. 때문에 공연 수익금 전액은 청각장애아의 치료비와 보청기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이 공간에서 어떤 좋은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이 사회에 반원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공연이 이어질까 저희가 생각을 하던 중에 재즈 앤 더 시티 공연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재즈 공연을 그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고 좋은 재즈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연의 입장료를 사회 수익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재즈 앤 더 시티 공연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공연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연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매월 다양한 주제로 재즈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스토리 콘서트부터 연주자가 공연 중 휴대폰 문자로 받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토크 콘서트 등 고가의 공연 부럽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높았던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매월 1회 1,000원 공연을 펼친다. 뮤지컬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 등 고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1,000원 공연. 시민들을 위해 매 공연에는 해설자가 등장해 공연의 이해를 돕는다.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10대 1로 상당히 치열하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공연도 늘었다. 쓸데없는 거품을 빼고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1,000원 공연. 역시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평소에 재즈 음악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공연을 많이 못 다니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 많이 오신다는 소문 듣고 처음으로 와봤는데 소문대로 역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연주도 좋고 1,000원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참 보람지고 값진 것 같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특별한 추억까지. 어려운 시기지만 알뜰한 사람들의 든든한 보물창고로 각광받는 천원의 행복.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단돈 1,000원으로 일상 속의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행복한 삶을 위한 백전백승 노하우,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 취업 전략, 오늘도 짬매체 김성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앞 시간에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서류 접수를 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접수해서 고비를 넘어가면 참 좋지만 이 면접을 생각하게 되면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면접이란 높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거든요. 네. 그럼 먼저 일단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기업에서 왜 면접을 보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면접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서류를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 실제로 면접 장소에 와가지고 확인해 보는 자리로서 면접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부풀려서 적다 보면 그게 면접에서 바로 들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 뭐 알려진 모범 전략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연습들도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꼭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한번 10,000번 넘게 면접을 보니까 그 면접에 합격하는 포인트가 있겠더라고요. 네. 3가지 정도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 없는 면접 때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는 100번 면접 봐봤자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두 번째 면접관이랑 이렇게 그 대응을 얼굴을 보면서 면접을 볼 때 상당히 오히려 불안합니다. 본인이 면접 보는 지원자가 그렇게 되면은 그 면접 보는 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면접을 요즘 보면 면접 보러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면접을 당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담당자가 면접 질문하게 되면 혹시 행여나 자기한테 질문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인데 여기서 열정이라는 건 너무 오버가 되면 네.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절제한 그런 좀 그 면접관을 설득할 나라는 인재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면접을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면접 볼 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경험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면접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편안해야 되고 거기에 열정도 드러내야 된다. 이게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자신감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준비 철저히 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자신감, 편안함, 열정 이게 모두 다 담을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준비를 하게 되면 면접에도 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면접 전 가기 전에 좀 점검 사항을 도표를 이게 화면을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사의 본사나 지사, 공장에 대한 소재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면접 장소까지의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네. 플러스 30분 전에 본인이 예상한 시간보다 30분 전에 출발하게 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단골 질문인데요.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플레임. 뭐냐면 어디 면접 보러 왔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입니다. 아니면 뭐 LG전자입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전자에 무슨 디스플레이어 사업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회사의 플레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째, 5분간 자기에 대한 PR을 분명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소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단골 질문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 질문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손톱이나 뭐 면도 상태, 특히 코털을 많이 나오는 그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있었고 두발.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같은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나 그리고 레이스 달린 옷은 좀 금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예. 그리고 또 면접 시에 제출해야 되는 준비물, 꼭 챙겨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전에 점검한 다음에 면접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도 알고 회사명도 알고 자기소개도 5분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10가지 다 기억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의상입니다. 저도 간혹 이 면접관으로 참석하게 되면 제가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것도 좀 조언을 주십시오. 예, 그 면접 복장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지방에 경력 단절 그 여성 취업 특강을 갔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 여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하고 가면 아하. 합격률이 높아진다. 예. 저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인사 담당자들은 가장 무난한 평범한 복장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복장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정장 차림, 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되겠고요. 여자분들도 짧지 않은 어떤 치마 정장이나 아니면 바지 정장. 저는 개인적으로 경력직 여성분이라면 그 세 번째 사진을 선호하고 네. 있겠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고 신입사원이 네 번째 남자 같은 경우 네 번째처럼 이렇게 손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가급적이면 좀 무난하게 이렇게 복장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코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겨울에 이렇게 옷을 취업 면접 같은 거 할 때 안에 셔츠 아위에 뭘 받쳐 입었을 때 오늘 추워서 입었습니까? 한마디를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서 달달 떨고 있던 사람이 생각나는데 의상을 왜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한 다음에 면접관 앞에 섰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일단 음성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중저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약간 소울음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좀 올려주시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 그 자리에 앉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꾸부정에 앉거나 아니면 뒤로 너무 기대면 본인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온 게 그렇죠. 아니라 예. 면접을 본인이 보는 느낌이 들기 회사를 때문에 살펴보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스트레스성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표정이 변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앉으라고 하기 전에 벌써 덜썩 앉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가급적 그건 애티튜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기다려 주시고 만약 또 얘기를 안 한다고 서 계시지 마시고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면접관한테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그 신입사원들 면접 볼 때 참 많이 봤던 부분인데 그 입장에서 들어올 때 완전 군대식이나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시면서 완전 뭐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지는 강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너무 크지 않게 톤을 조절해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면접관은 주로 30대, 4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본인들 나이대에 맞는 20대에 맞는 그런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퇴장할 때 전 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퇴장할 때 본인이 면접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참 찹찹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나갈 때 머리를 긁적긁적대면서 엉거주춤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본인한테는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관끼리 얘기하는 앞쪽도 중요하지만 뒤통수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엇보다 평소에는 다 알고 있고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 12가지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매일매일 취업을 위해서 정말 전쟁 속에 사는 분이라면은 면접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뭐가 됐건 이젠 그야말로 단기간인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타겟 컴퍼니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잘 준비된 입사전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뭐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업로드도 하시고 채용박람회를 참석도 하시고 뭐 보시는 것처럼 취업 캠프나 취업 카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취업 스케줄과 플랜을 짜셔가지고 그대로 실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50개에서 100개를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이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밀접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입사전서에도 교수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본인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본인의 상점이라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의 양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작성한 첨부 파일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적인 본인의 인터넷 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의해야 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 그 지원자분들이 아이디를 너무 함부로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는 그것도 봅니다. 그렇죠. 예를 예를 들어서 뭐 다크 444, 뭐 킬 엔젤 이런 아이디는 소위 말하는 게임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거든요. 근데 이런 걸 쓰시는 지원자도 있었었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입사지원서 제목입니다. 입사지원서를 제목 하나만으로도 인사 담당자의 클릭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는 네. 키워드형,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업, 수출입 무역, 영어 회화 가능.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이런 좀 약간 단편적인 키워드형을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서술형. 영어 회화가 가능한 경력 같은 신입입니다. 저 같으면 눌러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사지원서 제목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첨부 파일에 입사지원서를 이제 넣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뭐 입사지원서 달랑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는 여러 명의 그 입사지원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뭐 어드민 하고 이름을 써주시고, 입사지원서 영문이면 국문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아, 이 친구가 제출할 때부터 정확히 제출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인사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네. 작은 파일 이름까지도 신경을 쓰다 보면 그만큼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면접 한두 번 보다 보면 노하우도 조금씩 생기고 이젠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뭐니 해도 걱정스러운 거는 학교를 갓 졸업한 첫 번째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난이 요즘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으실 텐데,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조언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딱딱 나눠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일단 당장 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입사하는 부분보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원하는 회사라면 제발 연봉 200만 원에 연연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원하는 회사인데 200만 원 월급이 적기 때문에 난 여기 못 가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차라리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차라리 투자했다 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나중에 이직할 때 그만큼 더 받겠다라는,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바꿔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퇴사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3년 이하의 경력은 절대 어느 회사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위 메뚜기라고 하죠. 네. 연봉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런 지원자나 경력자들은 기업체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본인의 능력에 맞는 회사를 찾고 희망 기업에 맞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주셔야지만이 그 본인이 잘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축구 선수 이영표도 있지만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회계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회계 업무만 해야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글로벌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계 업무 플러스 인사 업무도 맡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인재를 원하지, 요즘 같은 경우 퇴사 사유 중에 하나가 왜 퇴사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인사 업무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몸으로 맡기면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그 경제 위기에서는 유연하게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라고 좀 저는 권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입 말고 경력 같은 신입을 기업체에서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 동안 직업 훈련을 시켜서 회사에 맞는 인원을 만들어 쓰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경력 같은 신입이 되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신입사원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역량을 내고 싶어가지고 과도하게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예. 결국은 회사는 팀으로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본인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팀으로 일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약간 재밌는 얘기겠지만,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주량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장기간 캐리어로 쌓고 경력직으로 일하고 싶다면 주량 개발이 아니라 틈틈이 자기 개발해주는 신입사원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좋은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울리는 게 좋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취업을 두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업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해답을 찾는 거다. 자신에게 맞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게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기회로 하셔서 꼭 취업하시길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황기 취업 성공 전략 잡매치의 김성욱 대표와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때론
때로는 응원하듯이, 때로는 질책하듯이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그녀. 연봉 10억 원의 골드미스라는 수식어가 붙은 스타 영어 강사 유수연.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과 유명세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치열한 노력과 시간이 깃들여 있는데, 자신에게 던져진 현실에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살아온 당당한 여자. 유수연 영어연구소의 대표, 유수연을 퍼스트클래스가 함께한다. 평일은 주로 이렇게 강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7시부터 2시까지 오전 강의들이 쭉 있고요. 2시부터 5시까지는 연구실 업무들이 있고 5시부터 10시까지는 저녁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보통 인터뷰나 아니면 원고 작업이나 이런 외부 일정들이 많이 있고요.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마라톤 특강, 요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특강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 거의 일정이 다 있는 편이에요. 마라톤 특강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강의를 진행할 때는 그래서 이게 시험 영어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제 몰아치기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건데, 나중에는 이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지방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고, 또 정보라는 게 아무래도 서울에 몇몇 학원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회 진행할 때 한 1,500명 정도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런 강의나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는 이제 한국에서 상위 1학기까지 마치고 갔어요. 상위 1학기까지 마치는 동안은 사실 그렇게 대학 다닐 때도 전공 과목에 흥미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신문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는 바쁘게 적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1학기 마치고 나서 제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단기로 생각하고 언어 연수를 맨 처음에 가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석사과정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97년도인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제가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석사 한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그걸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가게가 돼서 다행이었죠. 뭐 열심히 운영을 했고 결과가 좋아서 잘 처분하고 1년 후에 이제 다시 유학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됐더라면 집안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유학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 제가 그 사업을 넘겨받아서 잘 마무리를 해서 결과가 좋아서 돈을 좀 벌어서 그 유학 자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30살이었는데요. 30살 때 이제 물론 외국에서 석사를 하고 오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여성 인구가 대기업이나 레드오션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그때 제가 귀국했을 당시가 2000년, 2001년이 됐는데 시장 여건이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오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내가 이제 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시장이 좁고 여기는 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시장이 작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시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교육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고 개인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이라도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 선택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TV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만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제가 짧은 지식을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과 단기간을 공유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누군가와 나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내 경쟁력을 그 경쟁력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어려운 시기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단기간이지만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그룹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취업까지 끌어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보람은 아무래도 제 강의실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러니까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젊은 친구들이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구성원, 자기 자리를 잘 이제 잡아서 저를 다시 만나서 어느 분야에서 우연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잘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흐뭇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독설이라고. 제 강의를 이제 코드를 독설로 잡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독설을 하기보다는 잔소리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 달이면 한 달 제 강의를 들어와서 매일매일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들으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같이 긴장 한 달 동안 유지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점수가 오르느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실이 따로 있어서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저 나름대로는 이게 8년 동안 갖고 있었던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살아있는 강의라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강의 준비는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주말에도 항상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강의 준비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걸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이제 저희 나라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23살, 24살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고민들 그리고 그걸 뚫고 나갔던 과정들, 그러면서 제가 자리를 잡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20대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구르고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한테는 그게 이제 많은 기억이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겠죠. 글쎄 어떤 해에도 전 특별히 목표라는 걸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목표를 세웠던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주어진 걸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가, 그에 항상 관심이 많고요. 그게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 기회라는 걸 물고 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완벽하게 하면 그 애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음 기회를 물고 와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또 다음 일을 또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얼마나 완벽하냐에 따라서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제 위치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는 목표들과 제 위치에서 아직 못 보게 되는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해가 됐던 그의 목표보다는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일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라는 것도 딱하니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끝까지 가보면 그 다음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기회를 잡는 게 제 목표죠. 요즘은 경제 지표들 들여다보는 게 참 겁이 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가도 오르락내리락, 환율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회의도 품게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정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도 조금씩 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막연한 호전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전략도 짜고 또 정부도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들을 펼쳐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